이제 우리 교재 178페이지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을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분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좀 볼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분계를 보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좀 얘가 좀 이상하고 꼬인 게 정상인데, 얘 좀 다르더라, 성격이 어떻더라, 이렇게 보시고 안 넘어가시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분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독 돌 때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뒤늦게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 똑같은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취득을 할 때에 차변에 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돈을 지급을 해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이든 뭐든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 130만 원인 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일반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 부대 비용 원가에 포함해서 130만 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지금 여기 지문했을 때도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이런 표현 안 쓰고 있죠. 그러면 특별한 말 없으면 178번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기말에 평가를 할 건데, 자, 기말 평가할 때 똑같이 기말 공정가액이 주당 1,4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기말 공정가액이 1,400원이면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지금 평가하는 목적은 이 유가증권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왔을 때 적혀있는 이 단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단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는 것들이 더 편할 거다라고 표현을 앞에 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주당 1,400원 천주, 그래서 140만 원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130만 원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10만 원만 높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합쳐져서 140만 원 보여줄 거잖아. 우리 기말에 평가하는 목적은 이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도 140만 원으로 보여주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도 140만 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10만 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똑같은 분류인 투자자산으로 써줄 거고, 그럼 대변에 이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을 높여준 이유를 쓸 건데, 그 이유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게 될 거예요. 평가 이익.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이다라고 하는 이 분계는 별로 안 어렵죠. 단기 매매 증권하고 하는 라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했던 거 과거에 기억이 나시나요? 유가증권 평가 손익은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실제로 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원칙적으로 분류하는 게,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누계액으로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특이한 애라서 영업외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지만 단기매매 증권 걔만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하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걸 300번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300번대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는 자본 계정 과목으로 얘가 분류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하고 분개하는 게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300번대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 얘는 이제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번대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걸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처분을 할 건데 칸이 나눠지니까 자, 이제 처분을 하는데 처분 가액이 주당 1,100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분개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사올 때에 총 얼마 들었죠? 사올 때 취득할 때에 그렇죠. 130만 원 들어갔었죠. 근데 그럼 지금 얼마에 판다는 거죠? 110만 원에 판다는 거죠. 그럼 얼마 손해예요? 20만 원 손해죠. 우리 장부엔 그렇게 적힐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단기매매 증권은 안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꼭 그렇게 남을 거예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한번 지워보면 먼저 매도 가능 증권은 전기 말에 130에 사서 10만 원 올려가지고 140만 원으로 써뒀죠. 그러면 얘 지워줘야 되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40만 원을 써서 지워줄 거예요.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내장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들을 다 지워라 그랬었죠. 제가 자산 부채 자본인데 봤더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남아 있네요. 얘는 자본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난 매도 가능 증권을 다 팔았는데 얘를 안 지워주면은 내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귀신처럼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망가진 재무제표의 시작이 되겠죠. 그럼 얘를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 팔았으면. 그럼 지금 얘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반대쪽에 써주면 지워지는 거니까. 얘를 지금 대변에 썼으니까 차변에 지워야 되겠죠. 만약에 평가 손실이었으면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보냈을 거예요. 우리 지우는 방법은 반대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지워주기 위해서 얘 성격이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 그랬죠. 자, 얘를 지워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지운 거죠. 이게 처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자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은 이것만 쓰면 처분이라는 장부에 지우는 게 끝났는데 왜냐면 얘가 수익 비용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얘 지우고 그리고 나서 얘까지 지워줘야 지워지는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처분의 시작은 장부에 있는 모든 흔적 지우는 거. 자산부채 자본을 반대쪽에 써서 이제 지우고 나서 내가 그래야 내 장부에 얼마짜리가 나갔는지가 나올 거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 받는지 봐서 차이가 손익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차변에 내가 돈을 받게 되면, 자, 이 받는 돈은 지금 11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자, 110만 원을 받게 되면, 자, 우리 금액의 차이가 나네요. 얼마 차이가 나죠? 20만 원 차이가 나죠. 이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그렇죠,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유가증권 사다 파는 거는 우리 영업 활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이제는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 팔고 손해 봤으니까.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분개할 때는 지금 얘를 지우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말이랑 맞잖아. 우리 20만 원 손해라고 말했으니까 20만 원이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이건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한 주당 1,600원에 처분했다고 볼게요. 방금 똑같은 걸. 그럼 우리 얼마 이익 받죠? 그렇지. 우리 130에 샀잖아. 그럼 3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얘를 지우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지우고, 그리고 내가 돈을 받는데 1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합이 170인데 대변이 140이면 차이 나는 금액이 30만 원이네요. 그럼 이 3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서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 팔 때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이 계정 과목은 취득 시 부대 비용부터 처분 전까지 모든 거래의 수익 비용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 시 취득 원가와의 차액이 처분 손익으로 발생이 되는 방식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지금 4, 5 때부터 수수료니 뭐니 비용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얘는 평가 때도 수익 비용 처리 안 하고, 얘는 마지막 팔 때 딱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얼마에 사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야기할 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분개하는 것만 조금 이상해 보일 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또 손해를 많이 보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또 손해를 작게 보고 그런 건가요? 보면 지금 1,100원에 팔았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은 20만 원 손해라고 되어 있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30만 원 손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 시점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더 손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은 사왔을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수익 비용 처리한 걸 보면 비용은 총 40만 원을 인식했고,
취득 수수료부터 다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20만 원 처리를 수익을 20만 원 처리했기 때문에 순액으로 하면 20만 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비용으로 40 처리하고 수익으로 20 처리한 거잖아요. 얘한테 발생한 걸.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사올 때부터 평가할 때까지 수익 비용을 전혀 처리 안 하다가 마지막에 압축해서 한 방에 손익이 나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익은 똑같은 건데 언제 수익 비용을 인식할 거냐의 타이밍의 차이예요. 분류할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기 때문에 평가든 뭐든 일어나는 걸 그때그때 즉시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일반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팔렸을 때 대운관가로 비용 처리하지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매도 가능 증권 이상한 애라 그랬죠. 이상한 애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는 안 보시되 자, 이걸 기억합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런 계정 과목 있죠. 얘는 성격이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다라는 거. 이걸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시험에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봤을 때 우리 평가 손익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900번대 성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럼 처분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손익이 되게 될 건데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왜 이렇게 평가래? 처분 손익도 유가 증권이니까 영업 활동하고 관련 없어서 영업 외 손익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가 손익을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승현 씨 차면에 걔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제가 여기 썼잖아. 이건 지운 거죠. 지우기 위해서 자본을 지우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을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손익이라는 건 수익 비용을 줄여서 쓰는 것들이에요. 하는지.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하는지. 근데 그 K랩하고 스마트A하고 똑같은데 스마트A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900번대 좀 뒷부분으로 보내놨어요. 근데 분류는 이렇게 근데 번호 순서가 조금 틀려 있어요. 근데 글자들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 전환세무에게는 자본은 전부 다 300번대로 나왔는데 근데 왜 도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했냐면 그 IFRS에서 포괄손익 계산서가
이제 영업의 수익 비용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잡아서 갈 때는 얘를 900번에 넣는 게 분류할 때 좀 편하고, 근데 재무상태표 자본으로만 생각을 하고 갔을 때는 우리 300번에 넣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건 그 두 개의 서로의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얘가 왕따 같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이상한 애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얘들이 성격이 틀리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이상한 애 같아 보이죠. 자, 그럼 자, 지금 여기에서 처분 손익이 있다면 취득 시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둘이가 차이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차이가 나는데, 처분에 대해서는 둘이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둘 다 처분 손실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팔면서 손해 본 걸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둘 다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이 앞에 팔았을 때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40만 원, 차변에 방금 현금으로 110만 원, 그래서 3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처분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140만 원 10만 원 주고 자, 이렇게 처리된다고 우리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지 처분 수수료는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 30만 원 손해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까지 해서 40만 원 손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우리 처음 팔았었던 게 매도 가능 증권 140만 원, 저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앞에 돈을 11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될 거라 그랬죠.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때 현금으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만 더 늘어나서 3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뭔가를 팔면서 돈이 들어간 것들은 얘 팔았기 때문에 손해본 돈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뭔가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 얘를 팔았기 때문에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 매도 가는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자산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할 거예요. 얘를 지금 장부에서 지우면서 돈이 들어가면 그 돈 또한 장부에서 지우면서 돈 들어간 거다라고 우리가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나 매도하는 증권 처분 수수료나 똑같이 처리되는 거예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팔았다고 말하는 돈이 늘어난 손해봤다는 돈이 더 늘어난 거죠. 수수료만큼. 그래서 취득 수수료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처분했을 때는 뭐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교재를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매도하는 증권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있는데 결산일 뭐 공정가치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상승하게 되면 오른 만큼 차익만 가지고 평가액 쓰는데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자본 자리가 대변이죠. 자본의 계정 과목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가 자기 자리 쪽에 써주면 그 자본 분류에 가산돼주는 계정이다라고 표현한 거고 하락하게 되면 줄은 만큼 대면에 매도하는 증권 쓰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쓰는데 얘는 우리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자기 자리의 반대쪽이니까 차감 계정이다라고 써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아래 별 표시를 보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이연법 적용으로 자본 원목으로 처리한다. 쓸데없이 어려운 표현했어요. 얘 실제 안 일어난 거니까 나중에 실제 일어났을 때 미래에 우리 일어났을 때의 수익 비용으로 인식시킨다라는 표현을 이연법 쓴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어려운 표현 쓴 거니까 이런 표현 안 써요 시험 때. 그러니까 표현법으로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가했을 때 수익 비용 인식 안 한다. 이연시킨다라는 표현은 미래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로 미루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매년 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평가액과 평가 손실을 상기한다.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한테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이제 우리 결산도 하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상기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애들은 한 방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도록 바꿔야지 계속 하게 되면 회계가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꼬여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말은 맞아요. 제가 쓸모없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중요한 건데 지금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건데 뒤쪽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을 지우면서 평가 이익이 있으면 평가 이익을 지우고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 손실을 지울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올라서 장부에 있죠. 그러면 처분할 때 이걸 지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차변으로.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얘는 지우기 위해서 처분할 때에 아래 대변 쪽으로 온 거예요. 이건 자본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이 계정 과목들은 장부에 썼던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에 반대쪽으로 써주려고 아래 처분할 때는 써준 거고 근데 뭐 매도 가능 증권이야 사왔을 때 차변에다 써뒀으니까 대변에 쓰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돈 받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우리 시험 때는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참고인데 단기 매매 증권 우리 뭐 처분 손익이 있으면 얘를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우리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투자 자산 처분 손익으로 쓰기도 해요. 혹은 투자 증권 처분 손익으로도 쓰기도 해요. 성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지금 얘를 쓰게 되면은 투자 부동산 때 거하고 같이 이제 섞이게 되게 되겠죠, 표현상. 근데 투자 자산은 맞기 때문에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평가 손익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시험 때는 무조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시험 말고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려고 할 때는 얘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에 그 만들었던 회사가 1111번이었죠. 그죠? 자, 여기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을 때 그 외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 더 이상 없어요. 없다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란 글자가 있는 거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그럼 처분자만 쓸게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에 쳤다고 얘가.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제가 느려서 그래요. 보면 단기 투자 자산 평가의 평가 손실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있죠.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 이게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11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제 컴퓨터만 지금 다른 수업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다른 회사들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단기 매매 증권만 쳤는데 엔터 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처분 손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때는 이 계정 과목을 쓸 거니까 근데 우리 책 가지고 있다 연습하다 보면 초반에 한두 번은 얘를 안 바꾼 상태로 데이터가 있는 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데없이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적었던 내용 있죠.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이것도 하더라라고 외우고 있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더라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아래도 뭐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계정은 처분 손익에 대체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얘 안 썼으면 지금 이 분기할 때 매도 가능 증권 지우면서 평가 이익 안 줄였으면 얘는 이익이 더 컸겠죠. 근데 얘 금액만큼 이익이 줄어든 거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이제 평가 이익으로 이익이 이걸로 전부 다 서로 상계되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잔액은 처분 시 또는 손상 차손 발생 시 상계한다고 적혀 있는데 처분 시 상계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상계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버리고 없앤다라는 걸 상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봤던 아직 안 본 계정 과목 있죠? 손상차손. 손상차손은 극심한 손상을 입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흔한 말로 주식 가지고 있는데 망했다 그거예요. 그 회사가 분식회계하다 걸렸거나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의 가치가 확 하락하게 되죠. 그런 걸 극심한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럼 손상 입었을 때는 당연히 그 유가증권의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이 평가했던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로 손상가액을 인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우리 투자자산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189페이지로 갑시다. 자, 유형자산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챕터예요. 무조건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일반 전표에 나오고 매일 매출 전표에 나오고 이런 문제에 나와요. 그럼 자, 그래서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성격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유형자산만 볼 거예요. 자와 같이.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이고 여기에 이제 유형 자산으로 왔어요. 자, 이 유형 자산이라는 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정의 내릴 때 유형자산의 조건을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장기간 기업에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제가 장기간이 내구성이 있는 1년 이상에 걸쳐서 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지 사용 목적이 아니면 투자자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유형의 자산, 이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인 거고, 그리고 자산이니까 당연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효과가 있는 그걸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유형자산 종류에 적혀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을 먼저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자, 우리 토지라는 계정 과목은 뭐 우리가 어떤 건지 알겠죠? 땅인 거. 근데 이 땅을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장부에 토지라고 써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제조업이다 보니까 우리 그 시험에서는 영업활동에 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본사 사옥 짓기 위해서, 공장 건물 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건 투자부동산이란 계정 과목과의 혼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건물이라는 건 뭐 방금 우리가 앞에 토지하고 같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거고, 구축물이라는 건 우리 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구름다리 놓는다든지 아니면 굴뚝이라든지 혹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주차장을 토지로 둬도 되고 건물로 둬도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구축물이라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관리할 거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기장치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기계장치는 공장에 있는 거다라고 먼저 기본 베이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뭐 시험에서 매우 좋아하는 계정 과목인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건 유형 자산이죠. 근데 이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이에요. 우리가 자가 건설할 때 자가 제작을 회계에서는 자가 건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가 제작할 때 들어간 비용들 모아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는 좀 더 유식하게 건물 등 이제 우리 유형 자산들을 공사 중에 완공 전까지 지출된 계약금 등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자가 제작, 우리 회사가 주문 제작해서 만들 때 돈 들어갈 거잖아요. 뭐 계약금 주고 뭐 돈 주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완성될 때까지는 자산의 취득 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줄 건데 그때 동안 돈 주고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그래서 임시 계정이에요. 이따가 이거 가지고 분기하는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차량 운반구라는 게 있죠. 차량 운반구는 우리
트럭이든 버스든 승용차든 공장 화물차든 전부 다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고 했고요. 네, 자동차는 우리 차량 운반구라고 이제 회계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비품. 우리 비품은 일상생활에서도 좀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비품은 지금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 있게 오래 쓰는 것들을 이제 비품이라고 하는 거고, 내구성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뭐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볼펜이나 종이컵이나 이런 거 비품이라고 하는 이산 회사 없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품 관리 대장, 그 비품은 회사의 주관적 판단인 거고 회계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한때만 거 다 쓰죠. 뭐 전화기도 쓰고 뭐 전부 다 번호 붙이잖아. 그런 회사들 있죠. 회계 담당자는, 특히 세무 담당자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꼬장 피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무 담당자는 그런 이상한 비품 관리 대장 같은 거 안 봐요. 비품 관리 대장 왜 봐? 볼 일이 뭐 있는데. 비품 없어 세법에는. 비품이라 잘 안 써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쓰긴 하는데 회계 담당자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거는 그냥 자재 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 재고 관리하거나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물건 있는 거 관리하라라고 만든 자체 그 장부라고는 표현해 줘야 되겠지만 자체 서식인 거지 기업 채용이 아니에요. 회계상 세법상. 그래서 그 비품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회계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차감 계정이라고 하면서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일단 자산이고, 이따 제가 어떤 계정 과목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감 계정하니까 줄인다는 거 알겠고, 근데 무슨 느낌인지 글자에서 좀 보이죠?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 쓰지 않았어. 감가상각된다, 자동차 가치 하락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 얼마만큼 달았다고 표현해주는 계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별 표시 보시면 땅 없어지나요? 달아서 안 없어지죠. 불온사학개론이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때에 그때 첫 시작이 그 토지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단가,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처럼 영원히 쓸 수 있죠. 근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그 방금 자산인데 계약금이나 이런 것처럼 완성할 때까지 쓰는 임시 계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달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다른 자산,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얘는 가치가 하락할 일이 없겠죠. 그죠? 오히려 거꾸로 토지는 가치의 하락은커녕 오르고 있잖아. 닳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각이라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2000년도 초반 그때쯤에 이제 제가 그 제주도에 땅을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안 비쌌어요. 제주도 제일 비싼 게 제주 공항 앞에 있는 그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그 제주도는 사람 수보다 집 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문 여는 순간 그 집값이 떨어지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오른 게 집 상금액보다 500인가 1000만 원인가 오른 집이 그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딱 사람 들어가면 내려가는 집이었는데, 저도 제주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봤기 때문에, 일 때문에. 그래서 별로 육지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걔네들이 저한테 육지에서 왔냐고 그래서 저도 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대놓고. 근데 그 제주도가 그렇게 집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샀죠. 그때 30평짜리 아파트가 8천만 원, 7천만 원 샀거든. 근데 참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때 제 수중에 5천이 있었어요. 그럼 샀었어야지. 아, 그때 샀으면 노다지였는데, 그때 땅 1000평에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땅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 평에 1000만 원하고 막 2천만 원하고 막 이러니까, 아직까지 생각해도 그때 저한테 그 사자라고 말했던 형이 아직도 저 욕하고 다녀요. 내가 부동산 비관론적으로 막 이야기해. 이 형이 서민이 안 된다. 중국 애들이 와서 그렇게 올릴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제주도 생각하면 집은 조금 기형적이죠. 근데 대한민국 집은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수 늘어나죠. 다 늘어나죠.
땅은 그대로 있죠. 사람만 줄어들죠. 수요와 공급의 곡선은 죽어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투기는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190페이지에 유형자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재밌어요. 유형자산 저와 같이 이야기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47분이니까 이제 쉬었다가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190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